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읽어먹는 한자 한문생입니다.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말들을 자주 하곤 합니다. 한선생, 한자가 참 너무 어려워. 글자가 같은 게 너무 많고 같은 글자라도 음도 다르고 또 글자 하나에 뜻도 여러 개가 있고 어떤 글자는 획수가 워낙 많아서 어떤 것부터 써야 할지도 모르고 요즘은 중국에서 새로 만든 관하자라는 게 있어서 옛날 글자를 알더라도 그것 또한 공부해야 되고 차라리 그냥 뭐 대충 이미지로 받아들이면 되지 꼭 머리 아프게 그거 배워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 배워서 남주는 건 아니죠. 물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를 따라서 이제 한자 배우다 보면은 한자가 그렇게 크게 어려운 글자가 아니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한자를 배울 때 뭐부터 배워야 될까요? 우리말도 자음과 모음이 서로 엮어져서 단어를 만들고 문장을 만들듯이 한자도 마찬가지로 한자 글자를 만드는 바탕 글자 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수를 잘만 알아들으면은 한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부수라는 게 무엇일까요? 자, 여기 보면은 부수라고 지금 써 있는데 이 부자는 무리부, 떼부 혹은 부분부 또는 말부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이런 글자가 있다고 칩시다. 내가 신문에서 이런 글자를 봤어요. 그래서 징병이라고 써놨는데 병자는 쉬우니까 이거는 알겠는데 이 글자는 뭔가 잘 모르겠더라. 그럼 이걸 찾으려면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그래서 부수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많은 글자, 숫자는 무리부 떼부라 그랬죠. 많은 글자 가운데 이 숫자는 머리 숫자입니다. 머리수, 첫머리수. 머리는 제일 처음, 제일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글자 가운데 제일 처음에 찾아야 될 글자가 부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찾으면은 글자 찾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 글자를 찾으려고 그러면은 자, 하나, 둘, 셋. 요 글자를 한자에서는 두인변이라 그러는데 길을 그려놔 놓고 사람인자가 하나 더 붙다 그래서 두인변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원래 두인변이 뜻이 아니고 이 글자의 바른 뜻은 조금 걸을 척 혹은 자축거릴 척 길을 가면서 조금씩 발을 띄어서 간다 그래서 자축거리다 조금 걷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글자는 요 두인변 자축거릴 척에서 나머지 획수를 세어서 찾으면은 이 글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징병할 때 나라에서 병사들을 불러 모은다 혹은 거둘징, 징수 뒤에 거둘 숫자 나라에서 시험이나 기타 다른 것을 거두어 드린다 할 때는 거두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수는 말 그대로 한자를 찾거나 배울 때 가장 필요한 바탕 글자이기 때문에 필수로 배워야 되겠지만은 부수가 214자나 되기 때문에 이것도 배우는데 사실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배우면은 힘드니까 저하고 차근차근히 글자를 배워가면서 어렵지 않게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수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모르는 글자를 찾을 때 기본이 되는 가장 첫머리 글자를 뜻하기도 하겠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부자는 부분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죠. 하나하나. 그래서 이 글자는 부수, 이 숫자는 부분이 되는 하나하나 한 개 한 개의 글자, 이 숫자 사람
머리 하나에 사람 하나이기 때문에 이 숫자는 하나라는 뜻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글자가 두인변도 부수고 매산도 부수입니다. 한일도 부수고 임금왕 구수록변도 부수고 대칠복자도 전부 다 부수 여러 개 여러 종류 합쳐서 이 징이라는 글자를 만드는데, 모르는 글자를 찾을 때는 이 두인변에서 찾으면 나오고, 이 글자 하나하나도 전부 다 큰 글자를 만드는 부품이기 때문에 그것도 부수라고 그렇게 칭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하고 이제 차근차근히 한자의 바탕 글자인 부수부터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기로 할까요? 자, 제가 일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기 보면은 이런 글자가 있죠. 이거는 길입니다. 요거는 사람 발이고, 자, 발은 왜 이렇게 그렸느냐? 요거는 발바닥, 요거는 엄지 발가락, 요거는 두 번째 발가락, 요거는 새끼 발가락, 요렇게 간단하게 그린 겁니다. 한자는 아무리 숫자나 개수가 많아도 세계상은 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그리면 그림이 되고 복잡하니까. 그래서 이렇게만 상징적으로 그려놔도 앞으로 가는 발, 이 왼발이겠죠, 그죠? 발가락이 이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발로 걸어서 길을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먼 길을 가는데 그렇게 급하게 갈 필요가 없겠죠. 급하게 가면은 좀 빨리 가겠지만은 오랜 길을 갈 수 없으니까 차근차근 쉬었다 중간에 쉬었다 하면서 쉬엄쉬엄 갈착, 그래서 음이 착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혹시 또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이걸 책받침이라고 그러는데, 책받침, 책 밑에 받치는 받침. 근데 책받침이 아니고 여기처럼 글자 밑에 받치는 받침을 위해서 착받침인데, 이게 착받침, 그러니까 말이 좀 잘 안 맞고 사람들이 이게 무슨 글자인지 머리에 싹 안 들어오니까 그냥 책받침으로 발음을 하는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착받침 혹은 시험 갈착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수는 길을 사람이 발로 걸어서 쉬엄쉬엄 간다. 그래서 뜻은 쉬엄쉬엄, 음은 착입니다. 그런데 저기 보면 요렇게도 그려놓고 요렇게도 그려놨죠. 그래서 요건 하나 둘 셋 넷 사역인데, 요래서도 하나 둘 셋 넷 획수는 똑같습니다. 이 글자나 똑같은 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게 아니고, 요즘 가나자에서는, 중국에서는 가나자는 그냥 하나 둘 셋 이렇게 간단하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일 글자라는 것만 아시고 머리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런 글자 하나 있고 이런 글자 하나 있어요. 이게 뭘까? 자, 두 가지로 이제 보통 학자들이 보기는 하는데요. 요거는 팔뚝이고, 하나는 팔뚝을 굽힌 부분이나 알통이다. 그래서 사람이 힘을 주면은 보통 힘줄 때 나는 소리가 이야! 이렇게 소리가 나죠. 그래서 그걸 빨리 하면은 역자가 됩니다. 역. 그래서 또 힘줄 때 나는 소리, 우리가 보통 한자에서 나는 음은 자연의 소리나 우리 목을 통해서 나는 소리를 전부 다 발음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힘줄 때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힘력이다. 또 하나는 이런 글자가 있죠. 요거는 손가락 하나 둘 세 개다 팔목,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옛날에 이거는 고대에 만든 전기다. 땅을 파는 전기를 하려고 그러면 힘이 많이 들죠. 그래서 이거는 팔뚝에 힘을 주거나 혹은 전기로 땅을 갈거나 다 힘이 들기 때문에 그냥 힘력자로 쓴다. 그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힘력은 능력, 그러면은 능자는 능할능 할능자입니다. 능이 할 수 있는 힘, 그래서 해낼 수 있는 힘을 능력이라고 합니다. 자, 힘을 써야 힘이 생기죠. 그래서 힘쓰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자는 기본적으로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같은 품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시간적인 제한, 즉 그러니까 시제도, 과거, 현재, 미래도 따로 있지 않습니다. 글자 하나 가지고 전부 다 아울러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문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한문을 우리가 새길 때 주위의 상황,
형편을 보고 적당히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눈치가 좀 빨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역작 그리면은 내가 힘을 써서 만든 작품, 그걸 역작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힘력 혹은 힘쓸력. 하나는 명사, 하나는 동사,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품사가 따로, 한자는 품사를 따로 지정하지 않는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다음 3번을 볼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건 풀초라 그러는데, 자, 풀은 어떻게 올라오죠? 자, 씨앗이 땅 밑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줄기가 나오고, 줄기 옆에 이렇게 떡잎이 달리죠. 그래서 줄기에 떡잎이 달린 모습을 초라 그럽니다. 근데 초라는 음은 어디서 나왔을까? 풀은 푸릇하다 해서 풀이 나왔겠죠. 초는 우리가 음성으로, 뜻을 정확히 모르는 것은 사람들이 처음에 음성으로 소리를 만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한다 그러면 초 그러면은 입에서 혓바닥이, 입이 벌어지고 혓바닥 옆으로 쏙 나옵니다. 그래서 땅에서 싹이 올라오듯이 입이 열리고 혓바닥 옆으로 쏙 나옵니다. 초. 그래서 이거는 풀초. 다시 쓰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쓰지만은 이게 사실은 좀 복잡해요. 쓰기가. 그래서 조금 더 줄여서 쓴 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게 첫 번째 방식입니다. 또 두 번째 방식은 하나, 둘, 셋, 넷.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 둘, 셋, 넷 쓰기도 하고, 하나, 둘, 넷, 셋, 넷. 제일 처음에 쓸 때는 항상 요거부터 위에서 아래로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옆으로 쓰고, 두 번째 쓸 때는 옆으로 먼저 써도 되고 위에서 밑으로 먼저 써도 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틀리고 어느 것이 맞는 게 아니고 두 개 다 일반적으로 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풀초, 물론 풀초라는 낮자는 따로 있지만은 그거는 나중에 배우는 걸 하고요. 다음 세 번째, 저기 보면은 둥그런 해가 하나 있고 이렇게 안에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쇠을자죠, 그죠? 쇠을. 둥그런 해 속에 지금 새가 하나 들어있는 겁니다. 옛날 고대 사람들은 해 안에 새가 한 마리 있었다. 근데 이 새가 무슨 새일까? 그걸 까마귀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까마귀일까? 해는 아주 뜨거운 불덩어리죠. 그런데 불은 어떤 사물이든지 다 새까맣게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해도 하늘에 있고 새도 하늘에 나는데, 새 중에 새까맣게 타면서도 죽지 않는 새가 까마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까마귀를 하늘에 태양의 자손, 태양의 사신으로 여기기 때문에 옛날 우리 고구려시대 때 깃발에 보면은 삼조고라 그래서 발이 셋 달린 까마귀를 깃발로 나라의 상징으로 그렇게 그려놨죠. 한마디로 태양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태양 안에 있는 것은 흑점이긴 하겠지만은 저렇게 새를 한 마리 그려놓고 저건 우리는 해라고 이야기하자. 해. 그런데 이렇게 날일자를 쓰긴 썼었는데 왜 둥그런 것을 이렇게 곡선을 직선으로 썼을까? 이 글자가 나온 시점이 지금부터 약 3,500년 정도 됩니다. 근데 그때는 글을 어디다 썼느냐? 주로 각골문이라 그래서 귀각, 즉 거북이 등껍질이나 배껍질 아니면은 소, 어깨뼈, 넓적다리뼈, 어떤 때는 사람 머리 해골에도 글을 쓰게 됐습니다. 면적만 이제 조금 글 쓸만한 면적이 있는 곳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글을 쓴다는 것은 옛날에 날카로운 도구로 이렇게 긁었기 때문에 단단한 데다가 날카롭게 긁으면은 이게 동그랗게 곡선이 잘 안 그려집니다. 그래서 곡선을 다 직선으로 그린 게 그 시초였습니다. 그래서 한자는 곡선이 없는 건 아니고 있긴 하지만은 거의 다
직선화 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음이 왜 이럴까? 자, 이거는 해가 뜨면은 사람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는 인간의 생체 시계가 낮이 되면은 일어나서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날일. 그래서 이거는 날일자가 대표입니다. 해가 원래 해일인데 사람이 날일을 많이 쓰다 보니까 날일이 대표음이에요. 그래서 해일로 쓰면은 일몰. 이거는 빠질 몰, 해가 지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해가 서쪽으로 빠지다, 해가 지다, 일몰. 해가 지면은 하루가 시작되죠. 그래서 날일. 내일 그러면 이게 올레자입니다. 다가오는 날, 내일. 다음 낮일. 해가 뜨면은 해가 떠 있는 동안은 낮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일야 그러면은 이 밤자자이기 때문에 밤과 낮과 밤 혹은 밤과 낮, 예,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 5번에 갈까요?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산 같기도 하고 불덩어리 같지는 않은데 밑에 보면 이거는 불덩어리 같기도 하죠. 근데 저걸 왜 그랬을까? 불화라 그러는데 화라는 음은 불이 활활 타오르기 때문에 화입니다. 그래서 활활 하면 화이라는 음은 한자어에 없어요. 자전에는. 그래서 리을자는 활용어이기 때문에 빼버리는 음이 화가 남습니다. 근데 저렇게 왜 썼을까? 자, 봅시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산이나 땅은 전부 다 화산 활동에 의해서 생기죠. 자, 이런 산이 있습니다. 갑자기, 예, 산이나 바다에서 솟아 올라온 조선 활동에 의해서 마그마, 용암이 솟아 올라와서 터져버리면은 수십 킬로씩 먼지가 날아가고 뜨거운 용암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막 퍼지죠. 여기 지금 밑에서 뜨거운 용암 마그마가 올라와서 위로 치솟는 모습입니다. 불난 거죠. 사람이 만들지 않는 자연의 불. 그래서 활활 타오른다. 불화자입니다. 이게 불화. 그래서 활활 타오르기 때문에 불화. 그래서 화력 그러면은, 네, 불의 힘이 힘력자니까 화력이고, 불은 어떤 사물이든지 다 태우죠. 그래서 화형 그러면은 불로 태워서 죽이는 형벌을 화형. 불타면은, 네, 다 타버리니까 내 재산도 다 타버리고 잘못하면은 나도 타 죽고 급하죠. 빨리 꺼야 되겠죠. 그래서 급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급하다 그러면 급하고 또 급하다, 불이 나서 급하다는 뜻인데 급하고 또 급하다, 매우 급하다. 그래서 이는 급하다는 뜻으로, 예, 쓰기도 합니다. 다음 6번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사람이 고기를 뒤집고 이렇게 뒤로 하고 꿇 앉아서 이렇게 고기를 뒤로 제끼고 있는 모습, 혹은 요 뒤에 거는 입을 크게 벌리고 사람이 이렇게, 이건 사람인자를 쓴 겁니다. 사람인자 옆으로 크게 입을 벌리고 있는 사람.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잠이 오거나, 예, 되게 피곤하면은 하품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고기를 뒤로 딱 제끼고 하고 하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독이 흠입니다. 하품하면 입을 크게 벌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품, 흠. 뒤에 거는, 예, 표신자, 기지의 신자인데, 흠신 그러면은 하품을 하거나 피곤해서 기지개를 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하품하는 것은 잠이 모자란 상태죠. 그래서 모자라다, 흠결. 이 결자도 모자랄 결자, 이지리질 결자예요. 깨지다 할 때. 그래서 흠결은 또 모자라고 또 모자라다. 그래서 뭔가 부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말 그대로 흠자, 결점, 흠. 정상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흠절 하면 절자는 마디절자인데 잘 쓰지는 않은 단위지만은 마디는 올라가다 중간중간 이렇게 자국이 나 있는 거죠. 마디가. 그래서 흠이나 어떤 자국. 그래서 온전치 못한 상태를 흠절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7번. 여기 보면 T자형이 이렇게 T자. 이게 뭘까? 예. 이 석기시대 때니까. 이거는 조상신이나, 안 그러면 만물, 온갖 자연이 붙어있는 신에게, 신한테 사람들이
제사 드릴 때 쓰는 제단이에요, 제단. 근데 왜 제사를 드릴까? 이런 글자도 있죠. 제단 위에 이건 어떤 제물을 올린 모습이고, 요 모습은 제사를 지내는데 어떤 제물을 올릴까?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잘 먹기 힘든 동물들을 잡아가지고 가장 좋은 제물이니까 희생을 잡아서 요렇게 제단을 올려놓고 밑에는 피가 뚝뚝 흐르는 핏물이 흐르는 모습을 그려서 이거는 사람들이 어먼시라 그럽니다. 왜 그럴까? 자, 우리가 평소에 별로 문제가 없으면은 조상신이나 안 그러면 다른 사람 혼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즉 점을 치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이 잘 안 풀리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내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구할 때는 신에게 가서 제물을 바치고 어떤 해결책을 얻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내 속에 있는 것을 내보이고 알린다. 그래서 이 시자는 음도 시자고 보이다 알리다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원 그러면은 이거는 모범 범자이기 때문에 모범을 보인다. 그 다음에 지시 그러면은 시자는 손가락지 가리킬 시자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가리켜서 어떤 내용을 알려준다. 그걸 지시라 그래요. 자, 다음 8번을 볼까요? 여기 보면 흑토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글자죠. 땅이 있습니다. 자, 요건 뭘까요? 이건 흙덩어리입니다. 요거는 옆에 먼지나 찌꺼기예요. 좀 전에 내가 브라자 할 때 이렇게 설명했죠. 화산이 터져서 나온 찌꺼기, 그리고 흘러나온 용암, 이게 굳어서 돌멩이가 되고 이 찌꺼기가 쌓여서 화산재가 결국은 흙이 되고 그 흙이 땅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 덩어리는 용암이 흘러내려서 굳은 거고 요거는 화산재가 옆에 묻어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 산이 밑에서 용암을 우러 이렇게 먹은 걸 토해내듯이 위로 올려서 토해내서 이렇게 사방으로 퍼지죠. 그래서 이 음도 토자입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고 안에서 밖으로 개어내듯이 토한다 그래서 토 그러면은 속에서 이렇게 소리가 바깥으로 튀어나오죠. 그래서 음도 토예요. 토. 화산에서 토하듯이. 그래서 토기 그러면은 흙토자 토기 하면은 이거는 흙으로 만든 그릇. 기자가 그릇 기자. 그 다음에 땅 장수라고 하면은 국토.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땅이 국토죠. 그래서 땅이나 장수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자, 그럼 이거는 물수자입니다. 사람이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옛날에 5대 문명, 4대 문명 그랬는데 그 문명도 강을 기준으로 해서 문명이 생긴 겁니다.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사람이 물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 물이 중간에 이렇게 흘러내리고 이거는 물이 중간은 이렇게 띄어져 있습니다. 이거 띄어져 있고 나머지 이렇게 점이 뚝뚝 떨어져 있죠. 왜 그럴까? 자, 산과 산이 이렇게 있고 그 계곡 사이로 물이 흘러내리는데 이거 산 옆에 계곡 언덕에 보면은 돌이나 장애물이 있겠죠. 근데 물은 중간에는 물이 계속 빨리 흘러내리고 바깥은 표면 장력에 의해서 물이 이렇게 좀 속도가 느려요. 그리고 장애물들도 흙이 지금 산이 무너져 내리거나 하면서 돌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물이 이렇게 타고 넘어오죠. 물이 비껴서. 그래서 중간은 지금 흐름이 끊기는 겁니다. 느리기도 하겠지만 장애물 때문에 중간은 물이 빠르고 그래서 사람들이 강이나 내에서 헤엄을 치다가도 물 중간에 들어가면 물의 흐름 때문에 사람들이 잘 헤어나오지 못해서 빠져 죽기도 하는 이유가 빨라서 그런 겁니다. 물의 흐름이 빨라서. 근데 음이 왜 술까? 자, 물은 여러분들이 만져보면 아주 부드럽습니다. 저항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손을 쑥 집어이면 쑥 들어가죠. 그래서 손도 수고 물도 음이 습니다. 그래서 물은 땅바닥에 아무리 이렇게 모양이 이상해도 항상 평평하게
고르게 유지하죠. 그래서 고르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물이라 그러면은 수로, 즉 물길, 물이 만드는 길을 수로라 그러고, 그 다음에 고를 숫자, 수평 그러면은 고르게 평평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근대 와서는 이걸 수소 숫자로 쓰기도 해요. 왜냐면은 요즘 수소 자동차 많이 이야기하죠. 수소 자동차는 물을 원료로 해서 가는 겁니다. 물을 끓이거나 태우면은 수소가 거의 수소가 90% 이상 차지하죠. 그래서 다른 원료가 필요 없는 게 물로만 가는 자동차가 수소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근대 와서 만드는 음으로 만들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